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64회 TAT급 실기 파트를 갖다가 지난번에 하다가 결산해서 마무리 짓는데 18페이지에 결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수동결산 문제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결산은 수동결산, 자동결산 요 순서대로 입력을 해줘서 마감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기말 정리사항을 써주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에 대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구분도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22년 10월 15일 날 1,500만 원어치를 샀고 2022년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1,70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 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기말 평가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상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고요. 1,500만 원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 이 공정가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의 공정가치를 반영할 때 작년 12월 31일 날 1,7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1,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300만 원만큼 감소를 했죠. 그래서 감소한 만큼 지금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에서 여기 300만 원 써주시고요. 차별에다가는 얘는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해서 여기 3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그대로 먼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갔지? 프로그램 여기 있구나.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이거는 메인 매치 전편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해야죠.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평가손이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300만 원. 대변자는 단기 매매 증권에서 3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동 결산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 여기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말연재 단기 대여금의 잔액이 얼마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 기말에 보시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12월 말 시점에서 여기 단기 대여금 여기 있네요. 단기 대여금이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기타 여기 단기 대여금은요. 단기 대여금은 기타 자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채권이죠.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입력할 때에는 여기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1%면 10만 원이 되겠죠. 여기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내려가셔서요. 단기 대여금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을 대손충당금 처리할 때에는 그 계정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여기 매출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지만 대손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란 말이죠. 그러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돼요. 여기 있는 금액에다가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기 전표 추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유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기 대여금. 이것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단기 대여금은요. 이는 기타 채권에 해당돼요. 기타 채권. 얘를 대손 설정하라 그러면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에서 금액 1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10만원 이따가 그 결산자료 입력이든 넣었던 자료를 F3 눌러서 마감하게 되면 여기 단기 대여금에 여기 회계처리 대손 충당금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뭐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료가 뭐 있나 봤더니 기말 재고 현황이래요. 기말 재고의 내용을 봤더니 우선 원재료는 3만원, 수량은 300개, 3만원 똑같네요. 수량 300개. 원재료는 이상 없이 그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주셔야 될 금액은 3만원씩 300개가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라는 얘기죠. 300개 곱하기 3만원 하게 되면 900만원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재료에 대한 기말 재고에 9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쭉 가셔서 원재료에 대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9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품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 줘야지 되는데 제품에 대한 걸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 지금 4만원에 450개 장부의 수량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실사해 봤더니 4만원은 같은데 지금 여기 420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450개와 여기 420개 수량이 30개가 차이 나요. 그죠? 30개가 차이 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수량이 차이 재고자산에서 수량이 차이 나는 것을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감모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는데 이 계정을 써야 될까 아니면 실제로 있는 4만원 곱하기 여기 420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4만원 곱하기 420개 했더니 1680만원 나오네요. 요거를 1680만원 이거를 써야 될까? 지금 요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4만원 곱하기 만약에 450개 하게 되면 1800만원이거든요. 요게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장부상에 있는 금액인 1800만원 기말재고에다가 입력하는 게 맞겠습니까? 420개 1680만원을 입력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 현재 있는 실사된 금액인 1680만원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 차이 나는 건 이 보통 수량의 차이는 그게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다 쓸까요? 정상감모 부분과 정상감모는 매출원가 처리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감모 얘는 영업의 비용 처리예요. 영업의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현재 있는 수량만 기말 재고 금액에 넣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매출원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상간모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있는 수량 실사 내역 금액만 기말재고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얘가 비정상 간모라고 얘기한다면 금액은 1,800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이 차이 나는 금액 4만 원짜리 30개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해 가셔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요 금액만 입력하게 되면 정상 감모라서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1680만 원을 여기 밑에 화면에다가 기말 재고 제품에 대한 거에다가 16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다가 마무리할 때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처분 확정일 요거 처리해달라 그러는데, 일단은 1번, 2번 여기 수동결산, 여기 자동결산 두 가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 요 페이지에 입력한 자료들을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표 추가해서 결산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처분 확정일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다 읽어보면 수행과제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 두 가지로 완료가 됐어요.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기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자료 넣고 F3 눌러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눌러주시고요. 여기 처분일자 단기는 2024년 3월 3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정기는 2023년 3월 31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이 여기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익규정이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잉여금 전에 이렇게 2월 할 것 그랬는데, 손익대체분기가 F3을 누르시게 되면 요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결과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그 재무상태표에 이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차이금액이 떴었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그럼 차익이 하나도 안 떠요. 그리고 요 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넘어온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된답니다. 여기 이제 마감 과정이고, 모든 손익 규정을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조회되어 있고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농협은행, 우리 아까 입력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서 요 내용은 그 거래처에 은행에다가 입력을 여기 송금해 준 그 은행,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농협은행의 은행 코드 CD 세 자리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회계에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입력했던 자료에서요.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요 농협은행에 대한 CD 코드 번호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01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 해당되는 21번의 문제였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서 1월부터 1사분기죠.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제조 경비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조 경비는 우리가 입력할 때 500번대 비용으로 입력하는 그 합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얘는 통합 계정을 해서 계정별 원장 같은 데서는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사분기 거를 여기서 일개표, 월개표. 그다음에 월개표를 보셔서 1사분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쭉 해보시게 되면 밑에 쭉 내려가서 제조경비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금액 여기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요 제조경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여기 여러 가지 경비들의 합계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요거의 합계금액. 그래서 요 금액인데 이거는 이쪽 파트는 현금 지출액들이고요. 이런 대체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총 발생한 제조경비는 1사분기에 1324만 원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뭐가 돼 있나 봤더니 23번 문제는 똑같이 일개표, 월개표에서요. 1사분기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판관비에 대한 퇴직급여죠. 판관비에 대한 퇴직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관비 쪽으로 가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조회 기간은 똑같고 장부도 일개표, 월개표 똑같아요. 자, 판관비 여기 나와 있고요. 판관비에서 여기 퇴직급여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퇴직급여는 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80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똑같이 일개표, 월개표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는 2사분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요 판관비의 금액들 중에서 각각의 계정들 맞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일단 조회를 할 때 2사분기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판관비 금액 갖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229만 2천원 229만 2천원 맞죠? 그 다음에 접대비 여기 보이니까 접대비는 93만원 접대비 93만원 이것도 맞고요. 자, 여비교통비는 119만 5천원 여기 보니까 여기다 아이고 씨 놓기 어렵네. 자, 여비교통비 어딨어? 여비교통비 119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0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비교통비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통신비 나와 있죠? 17만 6,500원. 통신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17만 6,500원 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요 여비교통비가 틀린 거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개표, 월개표 조회인데 똑같이 2사분기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제품의 매출 금액, 제품 매출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제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계정이니까 위로 조금 올라가셔서요. 판관비, 제조경비, 제조원가, 제품 매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대변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3억 1,931만 8천원. 자, 여기 제품 매출에 대한 거 물어봤으니까 제품 매출에 되어 있는 금액 여기 3억 1,031만 8,840원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이번에는 4사분기에서 제품 매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4사분기? 그러면 여기 조회에서요. 4사분기면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가 되겠죠.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여기 제품 매출이라는 금액을 보시게 되면 여기 금액에 2억 5,639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품 매출 보셨고, 그다음에 4분기에 영업 외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 외 비용 4분기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영업의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영업의 비용 금액은 1,186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답해 주시고요. 다음 거 문제가 봤던 28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조회 문제로서 거래처 원장을 3월 말 거래처별 보통예금 잔액 보통예금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이거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볼까? 자, 이렇게 놓고요.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 3월 말이라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통예금 기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자, 국민은행은 6억 2,324만 7천 원, 6억 2,324만 7천 원. 예, 맞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여기 돼 있죠. 1억 1,631만 6천 원.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5,946만 1천 원. 이것도 맞죠. 대구은행이 틀렸네요. 대구은행은 780만 원이 아니라 7,800만 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4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의 거래처 원장인데 이번에는 5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을 비교해 보래요. 그럼 5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얘를 5월 31일로 바꿔주시고요. 외상매출금 규정 봐달라고 했으니까 다 보도록 하죠. 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서 삼광산업 쭉 보시게 되면 어디 있네요. 삼광산업 여기 있죠. 잔액은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고요. 그다음에 야호산업은 820만 원이죠.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백두산업은 2,200만 원. 이것도 맞네요. 볼핑 블루 330만 원. 3,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이니 이 문제도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9월 말 현재 합계 잔액 시산표를 봐달래요. 자, 이렇게 놓으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니까 여기 있겠네요. 자, 날짜는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9월 말 시점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자, 엔터를 띵 치시게 되면 9월 30일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원재료 잔액 재고자산 있죠? 원재료 자산 재고자산의 잔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금액은 3억 8,195만 4,029원.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 잔액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남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3억 8,195만 4,029원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여기 해당되는 답은 요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 물어보고 있어요. 외상매입금 잔액은 부채니까요. 외상매입금 어디 있습니까? 매입채무 과목별로 봐야겠네요. 다시 자, 외상매입금 이 잔액은 부채라서 대변이 잔액이 나오겠죠.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여기 3억 6,300
14,0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외상매입금의 잔액. 자,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로 단기매매 증권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12월 말 현재로 12월 31일 현재로 단기매매 증권 여기 있죠? 1,400만 원이네요. 그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잔액은 1,40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을 빼고 순 장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순 장부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뺀 990만 원이라고 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순 장부 금액은 낯설지는 모르겠지만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배웠던 대손 충당금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10만 원 있었다면 우리 장부에 표시되는 장부 금액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장부 금액은 여기 990만 원이라고 써야 된다고 쓰여지는 것도 보셨었겠죠.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 지금 단기 대여금도 여기 순 장부 금액이 얼마야 물어보는 것은 요 매상 매출금 대신에 여기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의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장부 금액 또는 여기 순 장부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99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말 제품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 조회를 하셔야겠죠. 12월 달로 조회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제품 여기 있네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제품 1,680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1,680만원. 자, 재무회계 이제 마지막 문제 35번 문제인데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죠. 예,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회계 처리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된다고도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그 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3억 5,510만 9,431원 얘가 답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여기 지금 2번 보시게 되면 2번의 금액이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무회계에 대한 거 한번 쭉 같이 다 살펴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인 TT급의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것들, 즉 원천징수에 관련된 것들이죠. 해당되는 사항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등록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원등록에 대한 문제는 부양가족에 관련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주 문제였었죠. 그래도 자료에다가는 먼저 여기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들을 자료를 다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사무직 사원 여기 사무직이 생산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생산직은 아니네요. 사무직이고 진호기 씨 사원 등록 사원 코드는 1004번인데 사원 등록을 위한 자료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진호계와 생계를 같이 한다. 그다음에 본인 진호계 본인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사원 등록할 때 장애인란에다가 반드시 체크 표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배우자 송설은 배우자 이름이 송설이죠.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금액이라 얘기는 얘기죠. 상속은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은요 그 근로소득세 즉 종합소득에 관련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상속받은 금액이라든지 증여받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써놔야 되겠다. 써놓는 게 낫겠죠. 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즉 연말정산할 때는요, 이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상속에 대한 거 또는 증여 받은 금액,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양도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받았다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갖다가 판단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요 상속증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그 판단할 때만 여기 사실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이 금액까지 합쳐서 사업소득까지 합쳐서 해요. 세 가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판단 여부를 가린단 말이죠. 그 상속이나 증여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 배우자 송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 진기후 교내 경진대회에서 상금 60만 원 수령했다 그랬는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데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녀 진미화 여기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출생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출생했다는 거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순서대로 한번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인사급여, 사원 등록, 사원 등록, 백신 오게 돼 있죠. 다른 거 여기서 손댈 것은 사항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참고로 복습할 겸 해서 사원 등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국외 근로하는 경우 요거 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직 여부. 생산직 여부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생산직이다 그러면 여기 여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연장 근로과세 직전 연도 그 총 급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무직이라고 그랬는데 생산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요 부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 하나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본인에 대해서 진호기 씨 여기 보면 장애란에다가 밑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자, 됐고요. 두 번째는 거기 배우자 입력해 주셔야겠죠. F2 눌러서 여기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이름은 송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83042627854111 됐죠? 세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직계 비속. 해당되는 사항 없고요. 이름은 진기우라고 되어 있죠. 진기우 040501-3200-481 자녀 마찬가지로 4번 자녀였었죠. 자, 출제 지금 여기 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둘째죠 이번에.
둘째로 되어 있고요. 진미화라고 쓰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211, 215, 4399, 489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기본공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바로 여기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공지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기가 부라고 표시를 해야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부양가족들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반영해서 입력을 한 것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자, 여기 해당되는 문제 5문제가 나와 있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평가 문제, 진호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조회하셔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인가요? 지금 4명 입력했었죠. 근데 얘를 갖다가 확인을 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얘를 클릭하셔서요. 자, 코드 번호는 1004였었죠. 진호계라고 되어 있고 부양가족을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은 2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총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 인원수는 바로 여기를 보고 답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처음에 입력하면서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보면서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찾는 것은 여기서 찾아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봤던 거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걔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본 거였었어요. 상속받은 금액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얘를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 아니라고 표시를 했다면 여기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장애인 공제 대상 금액, 장애인은 200만 원이라는 거 다 알고들 계시죠? 그냥 200만 원 써도 되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본인이 소득자가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로 해서 200만 원 요거 제대로 표시했는지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징 37번에 차감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럼 37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37번이 어디 있습니까? 차감 여기 나와 있죠? 차감 소득 금액은 1597만 1,500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57번에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죠? 라고 물어봤으니 여기 자녀세액공제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겠죠. 자녀세액공제 해서 얼마 나와 있어요. 공제 대상자녀 1명 그래서 15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금액이 빠져 있네요. 여하튼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15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1명 1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볼까요? 다 됐죠? 두 번째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문제네요.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문제에서는 수당하고 공제 여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급여 자료를 보니까 우선 우리가 수당 항목들을 먼저 잘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급, 육아수당, 차량 보조금, 식대,
여기 국외 근로수당도 있네요. 여기까지가 수당 항목이고요. 여기는 공제 항목이 있는데 공제 항목에 상조회비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요거 반영을 시켜주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기본급, 육아수당, 차량 보조금, 식대 이렇게 국외수당까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과세, 비과세에 대한 걸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기본급은 설정된 그대로 사용한다. 육아수당은 초, 중, 고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육아수당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양육하는데 주는 금액이래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금액이 된다는 항목이겠죠. 그래서 과세로 얘를 표시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차량 보조금인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차량을 회사에 업무를 볼 때 사용해야지만이 여기 비과세가 되는데 차량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며 맞고요. 출장 시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얘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네요. 왜? 회사 업무를 볼 때는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차량 보조금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식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얘는 비과세네요. 얘는 비과세. 국외 근로수당은 당연히 비과세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육아수당, 차량 보조금, 그다음에 여기 해외지사, 국외 근로수당은 다 과세이고 식대만 비과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등록할 때요. 자, 여기서 김내원에 대한 거를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관리부 대리고요. 그다음에 일의 자리에서 손호주는 영업부 사원이며 12월 싱가포르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월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당월 24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 직원 급여 지급 시 상조회비 일괄 공제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조회비도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5번째,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전월 미환급세 22만 원이 있고 지방소득세 22,000원은 제외하라 그러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득세만 계산하고 소득세에 대해서 10%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사원 등록에서 국외 근로 비과세 여부 적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우선 사원 등록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사원 등록 김내원은 뭐 생산직 여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댈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손호준을 클릭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국외 근로 적용 여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100만원 비과세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걸 아는지 물어본 문제라는 얘기죠. 국외 근로 비과세 반영시켜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체에서 급여 자료 입력을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급여가 12월 급여라고 그랬죠. 12월 자, 급여 별다른 얘기는 없죠. 12월분 급여 자료 우선 수당 공제부터 등록해 주자고요. 자, 그래서 기본급은 되어 있고 상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계정 과목이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었죠. 육아수당은 제가 과세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차량 보조금. 얘도 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 그 다음에 식대를 해주셔야죠. 식대는 비과세 해주시고요. 요거를 선택.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 얘도 비과세죠. 국외 등 근로, 여기서는 국외 근로수당, 국외 근로도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원이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제 등록에서 성조회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다 확인이 됐어요. 자, 12월 문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 급여 자료 입력하시오 되는데 구분은 급여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12월 급여 됐고 24일로 되어 있네요. 자, 급여 입력을 해볼게요. 김내원 급여 기본급은 300만원, 육아수당은 12만원, 차량 보조금은 30만원, 식대는 20만원. 자, 그 다음에 상조회비는 똑같이 3만원씩 공제를 한대요. 상조회비 3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손호준 해주시고요. 손호준 기본급은 400만원, 육아수당은 없고요. 차량 보조금 30만원, 그다음에 식대 20만원. 2023년부터 식대 매월 공제 대상 금액이 작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과세 될 수 있는 식대는 지금 20만원 한도에서 연간 24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상조회비는 3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일단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2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얘는 여기 인사급여에서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여기 있는 자료 클릭하셔 가지고요. 여기 12월이라고 귀속, 그 다음에 지급도 12월 이렇게 해주셔서 엔터를 띵 쳐보게 되면 우리 직원 4명에 대해서 자료 입력된 것들 사실 2명 것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손댈 수 있는 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전월 미환급세액이 22만원 있다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전월 미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요 자리에다가 22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로 저장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급여와 그다음에 수당 공제 항목들을 반영한 것들을 같이 하나씩 다 해보았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당되는 문제가 5가지가 나와 있네요. 우선 평가 문제에서 김내원 12월 급여 자료 조회를 해서요. 12월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지급액이 얼마냐고 물어봐 있어요.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해서 김내원 금액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앞에서 수당 항목에 대한 것들 과세 비과세 다 처리를 미리 해놓고 급여를 반영해 봤더니 그 결과 과세 금액은 지금 342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물어본 답은 과세되는 금액 얼마냐고 했으니까 342만 원 요것을 답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차인 지급액은 326만 34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금액이 자료가 그 뭐죠? 시간적인 차이로 국민연금 4대 보험에 대한 그 세율이 뭐 조금씩 바뀌는 금액들이 있어요. 요 금액이 조금 차이날 수는 있지만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나와 있었나? 없죠? 입력한 것만 정확하게 입력해서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호준 12월 그 급여 자료에서요. 비과세 대상 금액 얼마냐고 이번에는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손호준 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비과세라고 돼 있죠. 비과세 금액은 12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0만 원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월 급여 공제액의 합계금액이 얼마냐요? 공제액의 합계금액 공제액 금액의 합계금액은 여기 3만 원까지 반영해서 여기 68만 4천 원 요거 답하시면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그 시험을 본 시점과 여기 프로그램에 반영된 이 금액의 시점이 그때그때 좀 약간씩 변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손대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공제액 합계 68만 4천 원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 번 답안해 보게 되면 뭐 66만 8,27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시험 볼 때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금액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보시고요. 소득세 등 총 합계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있죠. 그래서 소득세 등 10번이 어디 있어요? 이거죠. 총 합계금액이 156만 4,990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까 소득세에 대해서 금액들이 시간마다 좀 변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10번에 소득세 등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급여 문제와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겠죠. 자, 연말정산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사무직 봉도진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부양가족은 봉도진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튼튼 한의원 의료비는요. 전액 건강증진 약품 구비라고 했으니까 튼튼 한의원에서 그 지출한 그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왜? 건강증진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됐군요. 자, 봉도진 그 사원의 그 부양가족을 보니까 배우자 이희정 씨 총 급여가 3,500만 원. 급여가 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죠.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는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요. 이은실 직계 존속이죠. 어머니인 것 같은데
주거 형평상 타 지역에 거주 중이면 별도소 예,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직계, 비속도 다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배우자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라는 뜻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도 요 하나씩 확인하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 봉도지는 본인인 거죠. 자, 전통 일반 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거 830만 원, 전통 시장에서 170만 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자료만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 원천 징수증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1003 봉도진 것만 불러올게요. 자, 불러온 상태에서 지금 신용카드만 먼저 입력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신용카드 탭 클릭하셔서요. 봉도진 본인 거죠. 본인 거에서요. 자, 본인 거 국세청 자료에다가 여기 지금 전통시장분 앞에 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드 일반 830만원 이렇게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분이 170만원, 그래서 여기 1000만원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여기 자료에 대한 건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은실 어머니 거죠. 이은실 어머니 거에 대해서도 일반 전통시장 두 개 합쳐서 260만원. 어머니는 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됐고요. 여기 국세청 자료 이은실 어머니 거 직계 존속이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220만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쭉 넘어가서 전통시장 사용분 4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260만원 다 입력이 됐죠. 260만원.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었네. 이 자리가 0이고요. 현금영수증이 220만원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현금영수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의료비를 입력할 차례인데 의료비 이은실 어머니 거네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 서울 한방병원 요거는 의료비에 해당되지만 튼튼 한의원에서 사용한 60만원 요거는 건강 증진 목적이므로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얘는 의료비 해당 항목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의료비 나와 있죠. 부양가족은 F2 눌러서 직계 존속이고요. 상호가 어디로 되어 있었지? 서울 한방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서울 한방병원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르겠고 국세청 자료였었어요. 국세청 자료 건수는 한 건으로, 자, 금액은 150만원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건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서울 한방병원에 대한 것만 자료 요거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 거를 보니까 보험료가 나와 있네요. 봉도진 보장성 보험료 되겠죠. 본인 거 운전자 보험으로 120만원 납부한 거 입력해 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공제에서 입력해 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봉도진 보험료
건강 보장성 보험료 여기가 되겠네요. 금액은 12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교육비 대학원 본인 거네요.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소득 공제에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의료비 넘어가서 교육비 본인 거죠. 일반 여기에다가요. 일반에다가 2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증빙서류를 보니까 국세청의 증빙서류는 아니고요. 지금 본인이 신청인 봉도진 대상자 봉은지가 이제 학원 수업료에 대해서 납부를 한 서류인데, 지금 봉은지 나이가 몇 살이죠? 학생이라고 하고요. 봉은지 07년생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죠. 07년생이면 지금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학원에 교육비 납입을 했다 할지라도 교육비로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력을 끝내놓고 여기에 대한 평가 문제 5문제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봉도진 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하셔서 그 밖에 소득공제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47번이래요. 그래서 여기 정산명세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47번 여기 있죠. 봉도진 씨의 그 밖에 소득공제 합계액을 물어보고 있죠. 조금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문제 이렇게 되면 헷갈리겠죠. 47번 그 밖에 소득공제 합계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코드번호가 그 밖에 공제 소득 합계액이 47번이 아니라 46번으로 나와 있죠. 여기 72만원 요거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가 틀렸네요. 47번이 아니라 46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얘가 이거 46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요. 47번 문제는 61번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얼마가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험료는요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그 공제율은 거기 100만원에 12%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등록된 게 100만원이 넘어가면 세액공제는 무조건 12만원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쓰기도 편안하겠죠. 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력한 내용을 보시니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은 12만원 딱 계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만원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죠? 의료비는 밑에서 보니까 의료비 150만원에서 3만 600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요게 의료비 세액공제 합계금액이었어요.
그다음에 교육비 얼마냐고 바로 밑에 물어보죠. 교육비 세액공제의 금액은 37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차감 징수세액 얼마를 징수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여기 77번에 뭐 하나씩 밀렸나? 여기 76번이에요. 차감 징수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금액은 요거 두 개의 합친 금액이어서 금액이 약간 좀 바뀌긴 했나 보네요. 결정세 50.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하실 때에는요. 여기 55만 4천 원. 그다음에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금액 여기 177만 9,620원.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차이가 지금 여기 122만 5,090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율이 약간 변동이 생겨가지고 세율에 대해서 나와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답할 때에는 여기 차감 징수세액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답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액이 실제 그 시험이 치러졌던 때하고 그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나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여기 64회에 해당되는 그 문제들을 실기 여기 근로소득 관리까지 다 한번 같이 마무리를 해 보았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